안녕하세요. 신현기입니다. 조사방 법론 6주차 강의죠. 제가 지금 이거를 강의하는 시간이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10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이틀 지난 거죠. 어떻게 추석 연휴는 다들 가족들과 친지들과 즐겁게 보냈습니까? 어,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번 추석처럼 한가한 추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보통 이제 차례를 지내고 보통 절에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어르신들은 이제 절에 모시기 때문에 이제 주로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가는데 올해는 절에도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가는 거나 절에 가는 거 똑같으니까 사람 모이지 말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간단하게 추석 당일날 간단하게 식구들 모여서 뭐 식사한 다음에 그냥 계속 놀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그렇다고 뭐 처가집 갈 일도 없고 처가집도 지방에 있는데 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움직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아무 일도 없이 정말 5일 동안 3일은 정말 정신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고 이틀은 약간 걱정이 돼서 조금 수업 준비도 하고 책도 좀 읽고 그랬습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그러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 간호학 그 병원에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은 대개는 가정주부가 많으실 텐데 덕분에 조금 가사노동 이런 데서 좀 해방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지했다시피 10월 8일 날 우리가 이제 첫 상견례를 갔는데 어, 그때 한번 다들 얼굴을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오늘 강의할 내용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연구 문제가 생기면 이제 연구 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 설계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연구 설계를 할 때 대표적인 게 먼저 실험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험 설계가 어떤 것이고, 그러니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만드는 거죠.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두 개 집단을 동질적으로 만드는 건데 그때 쓰이는 방법이 그야말로 무작위 배정이다.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오늘은 실험 설계만큼 혹은 실험 설계보다 더 자주 쓰이는 설계 방법으로 서베이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선생님들의 선배들이 주로 이제 논문을 쓰고 나가실 때 대개는 서베이 설계를 해서 많이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베이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고 일단 그러니까 설문지를 만들고 돌리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데이터만 모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거든요. 그래서 선배분들은 주로 서베이 연구를 많이 하시고 나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간호사 선생님들은 이제 선배의 권유로 이제 저희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가 많으실 텐데 아마 한두 번씩 다 병원 내에서 서베이를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탐정학과 선생님들은 아직 이제 첫 기시니까 해당 관련 논문을 쓴 걸 본 적이 없을 텐데 아마 선생님들께서 논문을 쓰시면 이제 1년 있다가 이제 논문을 쓰시게 되시면은 아마 탐정학 전공으로는 첫 번째 졸업자가 될 텐데 그러면서 꼭 논문을 쓰시기 바랍니다. 논문을 쓰실 때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많이 주목할 거예요. 여기 탐정학과 첫 졸업생들이 어떤 논문을 쓰는가 주목할 텐데 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연구 문제를 뽑아내시는 거고 갖고 오시는 거고 그때 연구 설계로서 서베이도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서베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설문지를 만들고 배포하고 수고하는 과정은 복잡하다기보다는 이제 품이 많이 들죠. 하지만 일단 수고가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 통계적으로 처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단 설문지 수고만 끝나면 굉장히 논문 쓰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 이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이 앞으로 논문을 쓰신다면은 서베이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서베이 연구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베이를 하든 실험을 하든 혹은 질적 연구를 하든 더 중요한 거는 연구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연구 문제가 있어야지 사실은 연구 문제를 던지고 가설을 만들어서 논문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은 리서치 퀘션을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어, 이런 식의 논문을 쓰고 싶다. 이런 연구 문제를 던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지도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지도 교수님이 배정되겠죠. 만나가지고 이제 교수님이랑 이제 협의를 하시는 거죠. 이런 문제다. 그러면 교수님이 뭐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러니까 조금 연구 문제 바꿔봐라.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하시겠죠. 그러면 그게 확 픽스가 되면은 연구 문제가 픽스가 되면은 그 연구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제 계획을 짜는데 그게 연구 설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서베이를 한번 도전해 볼 만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우리 행정학과 교수님들이 다들 잘 도와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단계에서는 연구 문제를 일단 머릿속에 갖고 계신 게 중요하다. 좀 계속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서베이 설계가 어떤 것인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베이 설계 오늘 강의는 이런 순서로 합니다. 일단 서베이 연구의 특징이 뭐냐? 서베이 연구 이제 실험 연구랑 실험 설계랑 비교해서 서베이 설계의 특징이 뭔지. 두 번째는 약간 복습입니다. 어떻게 표본으로 이제 서베이를 하면은 이제 그거를 통계적으로 추론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집단을 추론하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는 모집단 전체를 측정하지 않고 서베이를 하지 않고 일부의 샘플링만 하거든요. 이 샘플을 갖고 즉 표본을 갖고 어떻게 모집단을 추론할 수 있는가? 그때 우리가 한번 얘기했죠. 표준 얘기할 때 그걸 이제 복습해서 한번 더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세 번째는 서베이 연구의 절차 프로세스에서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서베이 연구의 데이터를 갖고는 보통은 이제 통계적인 스태티스티컬한 인퍼런스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른바 통제 변수라는 걸 넣습니다. 근데 이것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실제 설문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설문지 작성의 실제 예를 한번 들려드리고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서베이 같은 걸 되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종이를 인쇄해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또 그것도 안 해주니까 막 볼펜 주고 음료수 주면서 한 번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걷어서 한 100부에서 한 200부 사이를 보통 걷죠. 그래서 하는데 요새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 만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돈도 많이 들고 자료의 누락 그러니까 수거하는 과정에서 이제 누락도 많고 불편하니까 최근에는 온라인 서베이를 많이 합니다. 저도 최근에 몇 차례 온라인 서베이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온라인 상으로 웹상으로 설문지를 구현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링크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그 링크를 열어서 거기다가 답변하면은 그 답변하는 것이 그대로 웹상의 데이터로 쌓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보통은 오프라인 종이로 하게 되면은 코딩하는 과정 다시 그 절차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면은 코딩하는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서베이를 하는 게 굉장히 방법이 쉬워요. 요새는 또 유료로 돼 있는데 한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면은 거의 무제한적으로 1년 동안 거의 무제한적으로 온라인 서베이 다양한 서베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제가 좀 알려드리고 다섯 번째는 연구 설계간 비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한 게 실험 설계랑 서베이 설계인데 어떤 연구 문제가 있을 때 각각 어떤 연구 설계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어떻게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베이 설계라는 거는 뭐냐면은 먼저 이 서베이 설문지 방법이죠. 설문지 방법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그거는 샘플링 표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알고 싶어하는 거는 우리가 모집단이에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거는 모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들의 어떤 직무 만족, 그다음에 혹은 뭐 경찰들의 직무 만족 이렇게 경찰 집단 전체 혹은 간호사 집단 전체 대한민국 간호사 집단 전체를 우리가 알고 싶어합니다.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그러면은 간호사 몇십만 명 되고 경찰 몇십만 명 되는 걸 다 조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큰 통에서 그 한국자를 뜨듯이 일부를 뽑아내는 거죠. 일부러 뽑아내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샘플이라는 개념입니다. 그죠? 샘플링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번에 자세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샘플링을 통해서 얻은 그게 바로 우리가 스태티스트 통계치라는 거잖아요. 통계치라는 거죠. 이걸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얻어서 이 값을 갖고 모집단의 특성을 역으로 우리가 추론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통계인데 서베이 방식은 바로 이 방식을 활용하는 거죠. 표집을 통해서 모집단을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서베이 연구의 첫 번째 특징은 표집을 한다. 즉 샘플링을 한다. 두 번째 특징은 개인이 그 설문지를 받은 개인이 직접 응답하는 겁니다. 누구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직접 개개인 당사자가 그 사람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의도 혹은 태도. 보통은 서베이에서 우리가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보냐면은
그 사람의 인식, 그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 그 문제에서 어떤 태도를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냐,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냐, 주로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리고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은 어떤 사람의 인식과 어떤 태도가 결국은 그 사람에게 행동을 유발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이론적 전제 속에서 보통 행동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과거 했냐 안 했냐 물어보니까 미래 행동을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그것의 선행 변수가 될 수 있는 그와 관련된 인식과 태도를 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식과 태도는 그 개인에게 직접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서베이 분석의 첫 번째 또 다른 특징은 개인 분석 단위가 개인 단위라는 겁니다. 관찰과 분석이 개인 단위라는 거죠.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찰을 개인으로 하고 개인으로 하면은 분석도 개인 단위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단을 관찰했으면 집단을 분석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을 분석하는데 집단을 그 데이터로 집단을 얘기하면은 그거는 개인주의적 오류고 집단을 분석한 다음에 개인을 추론하면은 그것은 생태학적 오류라고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베이는 철저하게 개인 단위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베이를 통해서 얻게 된 정보는 개인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행동이지 개인이 속한 집단 전체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경찰 조직을 통해서 어떤 통계치를 통해 샘플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이 샘플에 속한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어떤 정보를 얻게 됐어요. 그럼 이걸 갖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는 경찰이라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에 대한 예측이지 경찰 집단을 예측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표집한다, 직접 응답한다, 그리고 분석 단위가 혹은 관찰 단위가 개인이다. 이게 서베이 연구의 특징입니다. 근데 서베이 연구는 많은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실험과 비교했을 때 인과 추론의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보통은 이제 서베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이제 추론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모델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통 뒤에서 예를 들 텐데 이게 독서량 그리고 이게 나이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거죠. 나이를 먹으면은 X 변수 나이를 먹으면은 독서량에 어떤 변화가 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거를 이제 통계식으로 바꾸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통해서 요 베타 값을 우리가 추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그 사람들의 나이를 다 정보를 얻고 그 사람의 하루 평균 독서량을 쭉 얻어서 통계를 돌리면 이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값을 갖고 이게 만약에 양수값이 나오면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독서량이 늘어난다. 혹은 만약에 이게 음수값이 나오면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독서량이 떨어진다 이렇게 추론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베타 값 자체가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 봅시오. 보통은 이런 식의 오류 추론할 때 보통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쪽이 나이, 이쪽이 독서량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설문지 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입니다. 답변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려질 거야 아마.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계 추론하게 되면 이런 식의 회귀선을 그려가지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독서량이 늘어난다. 그리고 베타 값이 이제 기울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추론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를 먹으면서 독서량이 한다고 우리가 인과적으로 추론할 때 사실은 다른 변수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즉 나이 이런 상관관계가 드러났지만은 사실은 교육 수준 혹은 경제 수준에 따라서 독서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와 독서라는 두 개의 변수만 갖고 상관관계 분석해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 분석할 때는 교육 수준과 경제 수준 같은 거를 통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제한다는 건 뭐냐면은 독서량에 영향을 주는 것이 나이 외에도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것의 영향력을 충분히 제거한 다음에 이 관계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건 나중에 뒤에 설명할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통제를 하게 되는데 통제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 얘기 뭐냐면은
인과관계를 충분히 타당하게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 이제 나중에 하게 될 거고 통계 얘기할 때도 좀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실험 설계와 이번에 배우는 서베이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 관점 비교할 수 있어요. 일단 실험 설계는 핵심 절차가 뭡니까? 무작위 배정하는 거죠. 즉 랜덤하게 배정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까? 잠깐 복습을 해보면은 실험 설계의 경우에 죄송합니다. 실험 설계의 경우에 여기서 랜덤 어사인먼트를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다 했습니까? 이쪽 두 개 집단이 만들어지는데 랜덤 어사인먼트를 하면은 이 트리트먼트 집단과 컨트롤 집단이 통계적으로 똑같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만 처치를 하면은 이 차이값은 바로 요 x 처치의 효과라고 바로 인과적 추론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험에서는 무작위 배정이 핵심이고 이걸 통해서 높은 내적 타당도, 즉 내적 타당도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추론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높은 내적 타당도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이런 식의 어떤 랜덤 어사이먼트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된 조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비해서 서베이 설계, 지금 얘기하는 서베이 설계는 핵심 절차는 무작위 표집입니다. 무작위 표집은 서베이는 다시 이렇게 될 수 있죠. 서베이 설계는 그때도 했지만은 파퓰레이션이 있는데 파퓰레이션 자체를 우리가 측정하지 않고 여기서 샘플링을 구한 다음에 이 샘플링 값을 통해서 이 샘플링 값이 스태틱스죠. 이걸 값을 통해서 모집단을 추론하는 거라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모집단과 우리가 진짜 알고 싶어하는 모집단과 이 샘플링이 사실은 동질적이어야지 이 추론값이 오를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동질적으로 확보해 주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랜덤 샘플링을 하라는 거죠. 랜덤 샘플링, 즉 무작위 샘플링을 해야지 샘플이 모집단의 특성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점과 단점은 실험 설계와 반대입니다. 즉 실험 설계의 단점, 즉 일반화의 한계가 있는 것은 오히려 서베에서는 높은 일반화 가능성, 즉 높은 외적 타당성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도 봤지만은 우리가 샘플을 무작위적으로 잘 해낸다면은 즉 샘플이 모집단을 가장 특징을 잘 반영한다면은 이 값을 통해서 스태틱스를 통해서 모집단의 값, 모수를 파라미터를 추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샘플만 잘 된다면은 무작위 샘플만 잘 된다면은 이 값을 통해서 모집단을 추론하니까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반대로 실험의 장점이었던 것은 서베이에서는 단점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나이와 독서량을 봤을 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지만은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이 단순히 나이 효과가 아니라 다른 것의 다양한 효과들 속에서 이런 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이와 독서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바로 추론할 수 없는, 즉 인과관계 추론의 한계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서로 장단점이 서로 엇갈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연구 문제를 갖고, 실제 더 중요한 건 연구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연구 문제를 갖고 어떤 연구 설계를 할지는 내가 어떤 걸 더 중요시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이 연구 문제를 정말 확실한 인과관계를 풀고 싶다. 그러면 실험 설계로 가는 게 옳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이 연구 문제를 해결하면서 좀 더 일반화 가능성, 이 결과를 좀 더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서베이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연구 설계를 하냐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연구 문제랑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연구 문제가 중요하다고, 연구 문제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들을 누누이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약간 복습입니다. 아까 했듯이 서베이에서는 샘플을 갖고 그걸 갖고 모집단을 추론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잠깐 복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알고 싶은 건 뭐였습니까? 실제로 알고 싶은 거는 국민 전체라는 거죠. 근데 국민 전체를 모두 우리가 측정하지 못하니까 경기도에서 일부, 충청도에서 일부, 경북에서 일부 이렇게 샘플링을
뽑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충분하게 랜덤 샘플링만 된다면은 요거의 특징과 요거의 특징은 거의 제가 일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 뮤 값인데 샘플 하나하나 샘플 1, 샘플 1, 샘플 2, 샘플 3 쭉쭉쭉쭉 있죠. 그러면 요거 값들의 평균 값들이 여기에 있죠. 샘플에서 평균 값들이 있죠. 요것 자체도 결국은 표준 정규분포를 갖는데 이 정규분포를 요거 샘플의 평균값의 정규분포는 이런 식의 정규분포를 그리게 되고 그래서 요거의 샘플의 요 샘플 평균값의 민 평균값은 거의 애초에 우리가 알고 싶었던 뮤와 일치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걸 중심극한 정리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샘플링을 갖고 서베이의 샘플링을 갖고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한다. 그때 했던 게 궁금하신 분은 요거 그때 제가 했던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뭘 말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샘플들의 평균은 다시 그것이 정균표를 그리게 되고 그것의 평균값 그러니까 이 전체의 평균값 요거의 평균값은 거의 모집단의 평균값과 일치하는 원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샘플을 갖고 충분히 모집단의 평균을 추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샘플입니다. 이거 샘플 값의 평균이죠. 이 샘플 값을 통해서 우리가 샘플 값도 이제 결국은 정규분포를 그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이제 여기 모집단이 평균이 44라고 하면은 샘플을 통해서 이 44를 우리가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샘플의 평균과 모집단의 평균은 거의 일치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집단은 사실은 44의 평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샘플을 얻었더니 이건 모집단이고 샘플이죠. 거의 44에 있긴 있었습니다. 이것도 거의 일치하죠. 근데 우리는 이 샘플을 갖고 모집단을 추론하기 때문에 딱 포인트로 딱 44라고 말하지 못하니까 범위를 정해서 인터벌을 정해서 모집단의 평균은 어디서부터 얼마까지 있을 거라고 추정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범위로 인터벌로 추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쓰는 게 바로 표준 편차의 성질을 이용한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1시그마가까지 벌어지면은 그거는 68%를 차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2시그마만큼 벌어지면은 95%, 3시그마만큼 벌어지면은 이거는 거의 99% 차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시그마가 아니라 1.96이에요. 보통 2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요 값에 1.96 하면은 이게 시그마죠.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입니다. 1.96 하면은 이게 양쪽으로 3.1 이 평균 44를 샘플의 44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3.1부터 플러스 3.1까지 여기에 뮤가 포함될 확률이 거의 95%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즉 그게 바로 95% 신뢰 수준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뢰 수준 95%라고 하면은 95% 신뢰 수준에서 뮤 사실은 44지만 우리는 그건 정확히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을 확률은 요 범위인 거죠. 즉 44 샘플의 44에서 양쪽으로 이 시그마만큼 벌어진 플러스 마이너스 3.1만큼이 있을 확률 그게 95%라는 겁니다. 그래서 40.9에서 47.1 사이에 뮤가 있을 확률이 거의 95%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통계할 때 중간고사 이후 통계 수업할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할 텐데 그러면 95%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90% 신뢰 수준은 뭘 의미하냐는 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뮤는 지금 우리는 44라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95% 신뢰 수준으로 아마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집단의 뮤는 40.9에서 47.1 사이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95% 신뢰 수준인 거죠.
그죠? 이건 이때 95%란 건 뭐냐면은 100번 중에 95번은 즉 이렇게 이 뮤가 있을 이 선 라인에 있는데 100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출현을 하면은 그 중에 95번은 이, 이 범위 안에 걸치진다는 거죠. 뮤가. 그죠? 그렇겠죠? 99% 신뢰 수준은 하면 99% 신뢰 수준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99% 신뢰 수준 하면은 이게 3시그마니까 이게 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38부터 뭐 49까지 있겠죠.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더 커지니까 뮤를 걸칠 확률은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신뢰 수준을 99%라면 범위가 넓어지니까 거의 100 중에 99%를 맞히지만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정확성이 떨어지죠. 범위가 넓어지면서 신뢰 수준은 높아지지만은 신뢰 수준은 높아지지만은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95%를 하면은 신뢰 수준은 좁아지지만은 대신 그 범위가 그만큼 좁아지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아가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통상적으로 99%를 주로 하는 거죠. 그 신뢰 수준, 적정한 신뢰 수준과 적정한 정확성을 서로 고민해서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이제 한 걸 복습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서베이 연구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베이 연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얘기하지만 첫 번째는 연구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연구 문제, 내가 뭔가 리서치 퀘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시간 날 때마다 얘기하는 거죠. 퀘션. 그것은 대개는 질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질문의 형태로. 즉 이런 거죠. 탐정학, 그러니까 공인 탐정이 법제화되면은 개인의 정보가 더 잘 보호될 것인가? 이런 건 좋은 질문이죠. 그 다음에 병원의 경우에는 상급자와 정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면은 조직 분위기, 조직 만족도 혹은 이직 확률이 낮아질 것인가? 이런 건 적절한 연구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연구 문제를 갖고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럼 연구 문제를 제시하고 관련 가설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서베이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단순히 기술적 서베이, 즉 드라이하게 현황을 내가 그러니까 디스크립티브 하는 이 서베이를 할지 아니면은 분석적 서베이, 즉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뭘까? 그런 걸 찾는 걸까? 이런 분석적 서베이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베이도 여러 번 할 것인가? 아니면 한 번에 딱 할 것인가? 같은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표집을 하는 겁니다. 표집을 할 때는 제가 뭐 저번 시간에 4주차 때 자세히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은 이제 랜덤 샘플링입니다. 즉 모집단의 특성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모집단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확률 표집이 이제 랜덤 샘플링이죠. 불가능하면 이제 비확률 샘플링도 하게 되는데 가령 이제 적어도 내가 우리 병원의 어떤 특성을 병원의 구성원들의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를 알고 싶은데 확률 표집이 힘들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남녀 구성이라든지 혹은 뭐 나이 30대, 40대, 50대 구성, 그 다음에 뭐 이런 것 정도는 내가 맞추고 싶다 하면은 그 샘플을 할 때 할당을 하는 거죠. 남녀가 뭐 10대, 50, 90이면은 샘플도 우리 모집단이 그렇다면은 샘플도 내가 100% 하게 되면은 10장 남자 10장 여자 90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30 나이도 이게 25% 50% 있으면은 이것도 내가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남자이면서 30대는 얼마입니까? 0.1 곱하기 0.25니까 0.025 이렇게 되겠죠. 그럼 100명 중에는 얼마라는 계산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 할당을 해가지고 맞춰주는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표집의 계획이 끝나면은 이제 설문지를 작성하는 거죠. 설문지를 할 때는 보통은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한번 프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한번 만들어서
소규모의 사람들에게 한번 뿌려보고 문제점 같은 게 있는 점도 체크해보고 없으면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라는 건데 죄송합니다. 자꾸만 기침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건이 허락된다면 이런 프리테스트 사전 시행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본격적으로 설문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 수집하는 거죠. 자료 수집은 설문지를 뿌리고 배포하고 수거하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과정이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은 소규모로 할 때는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좀 해줘. 뭐 부탁이야. 나 논문 써야 돼. 이렇게 부탁하는데 정식으로 할 때는 이제 우편 서베이를 하거나 혹은 뭐 직접 면접을 하기도 하고 전화 서베이도 많이 하죠. 그리고 그때도 말했지만 응답률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률이 지나치게 낮으면은 어, 응답을 원하는 사람만 응답한 게 데이터가 쌓이니까 응답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응답률을 신경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거가 끝나면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다 쌓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합니다. 코딩이란 건 뭐냐면은 설문지에 있는 뭐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을 다 엑셀표로 옮겨 놓는 겁니다. 엑셀표는 이제 그때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쪽이 사람이죠. 내가 100명을 만약 했으면은 이쪽이 질문이 이제 나중에 변수가 되는 거죠. 변수가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번인 사람은 1번에 몇 번을 답했고 뭐 2번은 몇 번을 답했고 이렇게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가 자체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거를 SPSS 파일로 전환시켜서 통계 분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이후로 배울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끝나면은 여기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면은 이제 서베이 연구가 끝나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논문으로 따지면은 논문은 사실은 여기까지가 내가 어떤 연구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떤 연구 설계를 하겠다 여기까지 제시하는 게 프로포잘을 하는 겁니다. 프로포잘을 하고 물론 여기 이제 선행 연구가 있는 거죠. 선행 연구를 해서 연구 문제를 도출한 다음에 그러면 이 연구 문제를 어떻게 설계하겠다. 요 자신의 계획을 담는 게 우리가 프로포잘입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포잘이 통과되면은 요 절차대로 진행하셔서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논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갈수록 논문을 안 쓰시고 그냥 시험을 하나기 더 듣고 이제 시험 보고 그냥 석사를 받으시려고 분이 있는데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꼭 논문을 쓰시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탐정학과 선생님들 있잖아요. 탐정학과 선생님들은 일기 졸업생이고 또 최근에 그 관련법, 그러니까 신용정보법인가요? 그게 통과되면서 이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탐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이제 이런 식의 대학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대학원 진학하려고 하는 분이 많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잘하시면은 박사학위까지 받으시면은 교수요원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교수원이 되면은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사업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학교로 가고 싶은 분들은 논문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논문을 꼭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조사 방법론에 대해서 사실은 깊이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간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탐정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꼭 논문을 쓰시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네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인과적 추론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했듯이 실험 설계는 내적 타당도가 높아서 인과적 추론을 굉장히 타당하게 할 수 있지만 일반의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반대로 서베이 연구는 일반화를 할 수 있기는 굉장히 좋지만은 인과적 추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독서율이 떨어지는가? 그러니까 나의 연구 문제는 나이가 독서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나의 연구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괜찮은 연구 문제죠. 근데 실제 데이터를 쭉 봤더니 45세 미만의 독서율은 49%입니다. 근데 45세 이상을 했더니 독서율이 37%가 나왔어요. 음?
아마 데이터는 아마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서베이를 했다가 치면은 이쪽이 나이고 이쪽이 독서율이죠. 아마 데이터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응답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자기 나이와 하루의 독서량을 밝혔을 테니까 이렇게 그렸을 텐데 아마 이렇게 그려질 가능성이 있었어요. 이 데이터는 추론하건대. 그리고 크게 어디로 나눴냐면 나이를 45를 기준으로 나눴다 봤더니 만 45세 이쪽 집단의 평균은 독서율이 37%예요. 근데 요 45세 미만이 되는 사람들 독서율은 49%라는 거예요. 즉 뭐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뭐 일주일에 책을 한 권 이상 읽습니까 했을 때 그렇다고 대변하는 사람이 49% 이상이 됐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요 나이와 독서율은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 회계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y와 x의 관계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 x죠. 그러는데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만 보면은 나이와 독서의 관계만 보면은 나이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독서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독서에 영향을 주는 건 나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경제 수준, 특히 중요한 거는 학력 같은 거거든요. 학력.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뭐가 또 영향을 줄까요? 그 사람의 시력도 영향을 주겠죠. 시,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서 책을 안 읽는 게 아니라 나이를 먹어서 오히려 시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독서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즉 독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나이 말고도 독서 이게 Y 변수니까 독서에 영향을 주는 건 나이 말고도 다양한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이런 요소들이 서로 섞여 있는 거예요. 나이의 효과도 섞여 있고 경제 수준도 섞여 있고 학력도 섞여 있고 시력도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 요소들이 혼재돼 가지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독서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죠? 실제로 통계적으로 그걸 쪼개봤더니 이렇습니다. 어, 45세 미만의 평균 독서율은 49%, 45세는 30%인데 이렇게 나이로 쪼개지 않고 학력으로 쪼갰어요. 학력으로 쪼갰다는 건 뭐냐면은 같은 나이 집단에서 즉 45세 미만 집단에서 이들을 학력순으로 쪼개봤더니 어땠습니까? 오히려 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학력을 고정시키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나이 차는 사실은 학력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니까 학력을 고정시킵니다. 이걸 이제 픽스 시키는 거죠. 고정시키고 같은 학력일 때 연령의 차이가 있냐 봤더니 중졸일 때는 어떻습니까? 중졸의 학력일 때는 나이가 어릴수록 독서력이 높아요. 이건 맞아요. 근데 학력을 고졸로 고정시켰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고졸로 고정시켰더니 오히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독서율이 많아지고 있죠. 이 현상은 대졸 이상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도 고정시켰더니 그죠? 이 얘기 뭐냐면은 어, 나이가 독서율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학, 학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학력을 고정시켰을 때는 오히려 이 관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고졸일 때, 대졸일 때를 예를 들면 오히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독서량이 많아지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거꾸로 이것과 다르게 그죠? 이렇게 영향을 주는 요소 어떤 이 둘 간의 관계에서 영향을 주는 요소를 배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는 아까 했듯이 독서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나이 이렇게 했는데 나이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주니까 우리는 실제로 분석을 할 때는 알파 플러스 나이 플러스 베타 1에 같이 경제 수준도 체크하고 플러스 베타 2에 학력도 체크하고 베타 3에 시력도 체크하고 다양한 걸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죠. 이렇게 고정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계적 통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통통이죠. 통계적 통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통제한다는 개념은 뭐냐면은 이 둘 관계를 볼 때 여기에 영향을 줄 만한 영향 요소들을 통계적으로 억제시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지 진짜 이 둘 간의 관계가 드러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독서에 영향 준 요소는 굉장히 많은데 이걸 우리가 다 일일이 통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 통제하더라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고 관찰 가능한 것만 통제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요소들, 가령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유전자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통제도 안 돼, 관측도 안 되기 때문에 통제도 할 수 없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관계에 영향을 주는 어떤 이것을 이제 혼란 변수, 혼란 변수라고 하는데 이 변수를 우리가 충분히 통제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추론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서비의 분석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뭘로 간다? 인과관계 분석이 조금 미심쩍으면 뭘로 간다? 실험으로 가는 겁니다. 실험 설계로. 근데 우리 석사 논문 수준에서는 서베이만 잘 하셔도 그러니까 이렇게 통계적으로 통제를 해가지고 이런 관계만 충분히 통제되면 사실 인정해주거든요. 웬만큼 통제되면은. 그래서 이 관계를 밝히시면은 훌륭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엄밀하게는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중요한 거는 설문지를 만드는 건데 설문지 혹시 만들어 보셨어요? 설문지 만드는 것도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설문지 의외로 쉽지 않고 설문지도 굉장히 저도 최근에 이제 무슨 연구 때문에 설문지를 한 2주 동안 고민하면서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설문지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하나 어떤 질문으로 그냥 설문지는 그야말로 퀘션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퀘션 당신은 하루에 책을 얼마나 읽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주고 1번 매일, 뭐 2번 이틀에 한 번,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로 측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리커드 척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형식인데 사실은 질문 하나하나가 이게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게 다 변수거든요. 통계 처리할 때 이게 변수가 되니까 이 변수가 된다는 건 우리가 분석에 활용된다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가능해서 독서에 영향을 주는 독서도 이제 결국은 변수가 되는 거죠.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다 변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즉 변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건 다 결국은 퀘션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퀘션으로. 그러니까 설문지 만들 때는 설문지가 그냥 심플하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 거기에는 이론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설문지를 만들 때 사람들이 그냥 쉽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설문지는 그 이면에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된 이론적인 어떤 가정을 우리가 깔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이제 쉽지 않다 이런 건데 그래도 실제로 형식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을 물어보는 설문이 있고 의견을 물어보는 설문이 있는 거죠. 보통은 얘기했듯이 우리가 미래 행동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에 영향을 주는 그 사람의 인식, 생각이라든지 태도를 물어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인식을 물어보는 건지 그 사람의 태도를 물어보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개방형 질문이 있고 폐쇄형 질문이 있습니다. 개방형은 그야말로 생각난 대로 끄적이세요 이거죠. 이거는 만들긴 쉬운데 나중에 통계 처리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폐쇄형 질문은 뭡니까? 응답의 범위를 닫아놓는 거죠. 통계 처리하기는 굉장히 편하죠. 나중에 그 수치로 다 바꾸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답변들을 발견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답을 가다놨기 때문에 응답의 범위를 가다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발견적인 연구를 하고 싶다면은 개방형을 하는 게 좋고 아니다 나는 기존의 가설을 검증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응답을 가둬놓는 폐쇄형이 좋은 거죠. 뭐 이렇게 쭉 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척도 리커드를 쓴 것도 있지만은 뭐 순위 매기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실제 만들면서 다 경험했고 그리고 좋은 설문의 조건은 정중한 인사말만 명확한 지시사항 설문 순서도 쉬운 질문을 가고 그 다음에 어려운 질문을 가는 게 좋죠. 그다음에 디자인도 신경 써야 되고 설문의 길이도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게 되면은 막 이것도 물어보고 싶고 저것도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막 설문을 막 엄청 길게 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습니까? 하다가 지치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설문 받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333, 다 333333으로 돼 있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압축적으로 한 10분에서 길면 15분 사이에 답변할 수 있는 분량이 좋죠. 그리고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게 좋은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도 최근에 설문을 만든 적이 있는데 이런 걸 한번 만들었어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방 정부나 지방의 과제와 역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던데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110명이 있습니다. 110명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110명이 있는데 이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서베이를 이제 최근에 시작했어요. 근데 첫 표지에 이거는 첫 표지. 첫 표지에다가 이렇게 이런 걸 쭉 쓴 거죠. 내가 왜 뭐 일단은 인사말을 쓴 거죠. 예의를 갖춘 거죠. 그다음에 자신의 누군지를 정체를 밝히죠. 그다음에 이 연구를 왜 하는지 연구의 목적을 밝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당신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된다는 것들을 밝히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방식으로 첫 표지를 구성했습니다. 인사말, 내 정체를 밝히고 연구 목적을 밝히고 이건 통계법에 의해서 비밀이 보장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구진들의 신상을 이렇게 밝혀서 공신력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통계법에 의해서 비밀이 보호된다는데 통계법이 어떤 통계법이냐 33조 이걸 밝히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밝히는 이유는 실험 같은 거 밝히고 연구 목적을 밝히는 거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취지를 이해시키는 거죠. 그리고 신분 보장을 그러니까 비밀 보장을 통해서 우려, 걱정들을 없애주고 최대한 내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런 게.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안 할 사람이 하지는 않지만은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안 하면은 할 사람도 안 하게 됩니다. 막 건방지게 하거나 막 그냥 하려면 하라 말라는 또 무슨 연구인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문지 만들 때는 이런 것들 표지, 그다음에 뒤에 이제 질문 하나하나도 잘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설문의 응답, 자신의 어떤 인식과 태도를 드러내는 것들을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베이 연구의 장점 아까 얘기했죠. 장단점은 이제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러면 서베이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걸 한번 보시죠. 서베이 이제 할 때 설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설문지 만들 때 사람들이 고민이 많아요. 막 되긴 베껴서 하죠. 근데 베껴서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측정이라는 걸 서베이는 그 질문 하나하나가 다 측정이라는 건데 측정이라는 건데 어, 측정이라는 건데 측정을 하는 거는 이제 어, 이 잘못 측정하면 안 돼. 측정하는 자체에서 에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했지만은 제가 그때 예를 들었던 게 정치 효능감 측정하는 아까 그때 설문지 보여드렸죠. 정치 참여 이런 사회과학에서 많이 쓰는 질문 어떤 개념들을 측정하는 질문지들은 사실은 표준화돼 있어요. 표준화돼 있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 연구 오랫동안에 여러 연구를 해봤더니 이 개념들은 이런 질문지로 측정하는 것들이 옳더라. 개념적으로 옳더라. 즉 내적으로 타당하더라. 라는 게 정답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 되고 어, 문제는 이제 내가 처음으로 이제 하는 거는 내가 질문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질문을 만들 때 고민하는데 그때 제가 쓰는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런 개념들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개념도 뭐냐면 제가 예전에 했던 연구인데 외국인들이 한방 의료 서비스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무엇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방 의료 서비스를 받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만족하기도 하고 이제 불만족하기도 하고 이제 만족 그런 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한방 의료 서비스를 만족하게 하는 요인이 뭘까가 저희 연구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예전에 없던 연구였기 때문에 설문지를 만들어야 됐는데 설문지 만들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념들을 그려봤어요. 아, 한방 의료 외국인들의 여기서는 외국인들의 대상입니다. 한방 의료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한방 의료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는 사람은 아마 의향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거다. 만족도에 영향을 줄 거다. 즉 하고 싶어서 받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높을 거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의향도 있고 또 이 사람이 관광을 참여하면서 같이 받으면 또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런 개념들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관광 참여를 하고 또 한방의료 서비스 의향이 있는 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별, 연령, 소득, 학력, 국적, 보통 우리가 인구 통계학적 변수 이런 게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결국은 또 한국에서 만족도라든지 우리 한국 관광 오면서 또 한방의료 받는 거는 자국 의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자국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굳이 다른 나라 가서 한방의료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한 번이라도 해외 의료 서비스 받은 사람은 경험이 있으면은 또 올 가능성이 있고 만족도도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한 거죠. 즉 머릿속에 있는 어떤 개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개념들을 그리는 겁니다. 아마 이게 이렇게 영향을 주고 이렇게 영향을 주고 이렇게 영향을 주고 이렇게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개념들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러면 이 개념도 하나하나가 결국은 다 변수가 되는 거니까 이 변수를 바탕으로 우리가 설문지를 만들면 되는 거죠. 설문지 질문을 만들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건 저의 노하우인데 설문지를 만약에 만들 때 설문지가 막 복잡해요. 머릿속에서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먼저 머릿속에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 개념들은 지금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했던 가설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가설은 연구 문제에서 나온 거고 이렇게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먼저 그려보고 그 개념도에 근거해서 그대로 이거를 질문으로 바꿔내면 이게 바로 서베이 설문지가 되는 거죠. 이건 저의 노하우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걸 한번 응용해 보십시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온라인 서베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인쇄물을 그러니까 설문지를 만든 다음에 설문지를 만들면은 그거를 인쇄를 하지 않습니까? 인쇄를 해가지고 이런 거 설문지를 만들죠. 만들어가지고 인쇄를 해서 사람들한테 뿌려주고 저 일주일 있다가 올게요. 그때까지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주일 있다가 이제 다시 받는 거죠. 100부 뿌리면 보통은 이제 100부 다 못 받죠. 한 뭐 70% 80%면 굉장히 성공적이고 한 5, 60% 받으면 굉장히 그것도 성공적이고 보통은 한 2, 30% 받죠. 근데 이제 펼쳐 보면은 다 3333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실제 쓸 수 있는 데이터는 한 1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품도 많이 들고 뭐 뿌리는 것도 품이고 가서 다시 수거하는 것도 품이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온라인 서베이를 많이 합니다. 온라인 서베이는 온라인으로 이제 구현한 다음에 그 링크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이메일로 그걸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답변을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자주 쓰는 오드 서베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설문을 작성하게 돼 있고, 뭐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만들어놨던 설문지도 이렇게 쭉 있죠. 설문지도 있고, 어, 편집 중인 설문지가 뭐 있고 이렇게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 여러 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SNS라든지 문자로 발송하는 거죠. 발송해서 한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실제로 이게 오즈 서베이라는 데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저는 1년 회원이라서 한 1년에 한 30만 원인가 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미들 여러 번 봤는데
어쨌든 그렇다. 그런데 단점도 있긴 있습니다. 무슨 단점이 있냐면은 온라인 서베이의 단점은 뭐냐면은 아까 했듯이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해도 이제 응답률이 굉장히 낮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온라인은 응답률이 더 낮아요. 여러분들 경험해봤지만은 어, 링크를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일일이 답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메일로 온 경우에도 저도 막 바쁘니까 요새는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굉장히 낮은 문제가 있어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어, 생각해보세요. 그때 응답률이 낮을 때 응답한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냐는 겁니다. 응답률이 그때 대통령 여러 선거 얘기했지만은 때 얘기했지만은 응답률이 굉장히 10% 이하인데 그 중에 응답했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발성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내 갖고 있는 표본에는 자발성이 높은 사람이 특별하게 몰리는 겁니다. 즉 대통령 여론 선거라면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즉 바이어스의 가능성이 편의의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즉 대표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누가 방문해서 응답했을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표본 그러니까 우리가 샘플링에서 원칙으로 삼고 있는 랜덤 샘플링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샘플링이 왜곡되니까 뭐랄까 일반화의 가능성도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서비에는 이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걸 인정하시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죠. 편리하죠 먼저.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에는 뭐 지면만 텍스트만 구현하지만은 실제로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온라인 서비에는 막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음,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논문을 쓰실 때 온라인 서비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서비를 하면서 이런 단점 어떻게 극복했냐면은 세 번, 네 번 한 보내는 겁니다. 보통 이제 한 번 보내면은 이제 한 번에 드라이하게 보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텍스트로 해가지고 링크 붙여서 이런 연구를 하는데 제발 해주십시오 보내요. 그러면 보통 한 응답률은 한 5%에서 10%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일주일 있다가 한 번 더 보내요. 아, 그때는 이제 답변하지 않은 사람만 추려서 보내는 거죠. 그것도 다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더 한 5%에 한 5%에서 7% 정도가 답변해줘요. 그러면 또 한 일주일 있다가 또 한 번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5%더 미만으로 해줘요. 그럼 그걸 쌓으면은 한 20% 30% 되거든요. 그리고 말을 막 구구절절히 막 불쌍하게 쓰는 거죠. 제가 이 논문 써야 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연구고 이걸 해주시면은 당신은 정말 이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겁니다. 막 구구절절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이면은 그걸로 이제 분석하는 건데 저는 이걸로 해서 좀 재미를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최근처럼 이제 코로나19처럼 언택트 사람들이 접촉하는 게 힘들 때는 음, 어, 뭐랄까 온라인 서비에도 굉장히 해볼만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온라인 서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그러면 한번 좀 정리하는 기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구 실험 설계랑 서베이 설계 두 개를 배웠는데 어떤 설계를 하냐는 거는 이제 연구 문제와 관련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연구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해 봅시오. 주변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즉 주변의 외국인들과 접촉이 많다고 한다면은 외국인의 태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라는 연구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외국인이 많다고 하면은 외국인에 대한 태도는 어떨 것 같습니까? 좋아질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집단에 대한 편견은 그들을 접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상상 속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과 접하다 보면은 그들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가 없어질 수 있죠. 그래서 외국인과의 접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외국인에 대한 태도가 좋아진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 가설도 가능하죠. 난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 접했더니 진짜 사기꾼이고 나쁜 놈들만 있더라.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쪽의 가설이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설이 어느 쪽으로도 성립하는 면은 이건 좋은 연구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실증적으로 측정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서베이 연구를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죄송합니다.
귀하는 최근 당신 주변에서 자주 마주치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걸 통해서 외국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해 보는 거죠. 그죠? 실험실 설계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랜덤 어셈을 통해서 두 집단을 한 다음에 만든 다음에 인위적으로 만든 다음에 한쪽에는 외국인, 이쪽에는 트리트먼트 집단에는 외국인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다큐멘터리 비디오를 보여주고 이쪽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외국인 태도를 서로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외국인 비디오의 부정적인 비디오를 봤더니 태도가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은 외국인에 대한 비디오를 봤다는 것이 외국인 접촉하고는 관련도 있지만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반화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현장 실험으로 가는 거죠. 현장 실험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정말 인위적으로 외국인을 살 수 있는 지역 임의로 설정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지역을 10개로 나눈다. 지역 20개로 여러 지역 중에서 외국인은 살고 임의적으로 랜덤하게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외국인과 살게 된 지역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람들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 보는 거죠. 이런 게 현장 실험입니다. 근데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죠. 정부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인위적으로. 그죠? 이거는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연 실험을 하는 거죠. 자연 실험은 뭐라 그랬죠? 실험은 아니지만 어떤 정책의 변화라든지 자연 현상 때문에 실험적인 효과가 나타난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겁니다. A와 B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거의 동일하다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쪽 안산 지역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이쪽에 있던 노동자들이 대거 이쪽으로 몰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연에 의해서 이쪽 비슷한 동네였는데 여기는 안산 지역 외국인과 자주 접촉하게 되고 여기 접촉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A와 B의 외국인 태도를 비교하는 것들은 외국인 접촉했을 경우에 외국인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할 수 있는 좋은 자연 실험적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연구 문제에 대해서 실증적인 답을 구할 수 있는 설계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사례를 든 겁니다. 어떠셨습니까? 이것으로서 지난주 연구 실험 설계에 이어서 서베이 설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간에 전화가 자꾸 오는데 지금 저녁 시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잠깐 밥 먹자고 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소음이 방해되셨다면 제가 양해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린 거는 서베이 설계는 무엇이고 어떤 주의할 점이 있고 실험 설계랑 비교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연구 문제를 놓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지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6주차 서베이 설계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즉 7주차에는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양적 연구였고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인터뷰라든지 혹은 참여 관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이제 8주차 때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정도에는 7주차 강의를 하면서 중간고사 문제도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중간고사 문제를 다운받아서 풀고 사이버 캠퍼스에 답안을 올리면 됩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6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